며칠 새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하루 518명이 늘면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경기도의 종합병원과 경남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지역 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우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적 확진자 수는 6천 명을 어느새 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일일 확진자 수, 하루의 확진자 수가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주 조금은 좀 둔화세를 보인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도 한국의 이런 코로나19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고무적인 조짐이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고무적인 측면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든 확진자 되면 이제 거기서 치료되고 또 격리 기간 끝나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아야 되는데 다행히 29일에 거의 900명 정점을 찍고 계속 조금씩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줄기도 했다가 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망에서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그 신규 확진자가 거의 대부분 신천지 교인 관련된 분들하고 대구에서 찾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교인과 대구 지역에서의 이제 이 감염 확산과 이 차단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전체적인 전망을 하기는 아직 시간이 좀 이르고요. 이거는 좀 더 들여다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환자 수도 늘었습니다. 20명이 늘어나서 총 108명이 됐는데 사실 2월 이후에 확진자 증가 속도와 비교하면은 살짝은 모자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처음에 급속도로 증가한 것처럼 확진자 수도 어느 시점부터 급속도로 같이 따라 증가하는데 아시다시피 한 20% 정도는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하신 분이고요. 또 당초에는 2주 정도면은 격리 해제가 가능할 거로 생각했으나 이제 필요에 따라서 3주까지 좀 늘려야 되지 않냐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처음에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2주 후부터는 똑같이 격리 해제도 어느 정도 증가할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늦어진다라는 관점에서만 좀 늦춰지고요. 격리 해제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겁니다. 네, 5년 전에 메르스 사태를 떠올려 보면 당시에 이제 확진자 수가 186명이었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대구에 3명 더 추가가 되면서 43명, 이제 메르스 때 사망자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확진자 수 자체가 지금 6천 명이 넘는 상황이고 당시 메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186명이었으니까 뭐 그로 인해서 치명률은 더 낮지만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6,284분의 확진자 중에 지금 이 치사를 계산해 보면 치사율은 약 0.7%쯤 됩니다. 0.6%, 0.7% 좀 되고요. 그냥 과거 메르스 때는 34%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치사율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워낙에 전염력이 높아서 전체 확진자 수가 워낙에 많이 합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의 그 치명률이 바이러스 자체가 좀 약한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환자분들 사망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초기에 급격히 좀 제대로 이제 병상이 확보되지 못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것도 있어서 치료가 좀 이제 안정화되고 병상 수급이 안정화되면 치사율이나 사망률도 좀 계속 내려갈 거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1명이 보건당국에서는 위중하다라고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위중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또 지금의 병세를 더 완화시킬 수 있느냐가 또 하더란 관건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3명의 사망자 중에서 부검을 실시한 적이 없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봅니다. 여기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 환자이시기 때문에 부검을 하는 경우에
부검하는 이 관련 부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감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그런 부검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이제 시신을 좀 보관하는 그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전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감염병 위기가 확산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부검을 하는 것보다는 전파 차단 막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고요.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필요하다면 정확한 사행 규모과 이 질병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좀 순차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천지 관련 확진자들 이후로 추가적인 집단 감염 조심해야 한다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네. 경기도 분당의 재생병원에서 직원 환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병원이고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뭔가 추가적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더더구나 지금 병원이기 때문에 원내 감염은 집중적인 환자 증가와 또 치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돼서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또 요양병원, 예. 또 요양원 이런 장기간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장기간 거주해야 되는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서 들여다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분당재생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이런 확진자가 9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건당국에서는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해제하지는 않겠다.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또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분당재생병원이 어떻게 국민안심병원으로부터 지정 해제가 되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폐쇄 범위라든지 네. 또 이 병원에 대한 어떤 격리 범위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로 병원이 환자가 발생에 따라서 병원 전체를 폐쇄하면 그건 안 되죠. 네. 확진자가 발생했던 부위에서부터 그 구역, 네. 즉 이 시설의 오염 지역이 어딘지를 빨리 한정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기는 네. 소독하면 되니까. 네. 그다음에 혹시 그 동선 공간 내에서 접촉했던 분은 검사하고 격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소독을 하면 시설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네. 다른 분이 오셔서 시설을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네.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질환, 암 환자부터 해서 그렇죠. 많은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한 분으로 해서 전 병원이 폐쇄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물론 전파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같은 조치만으로도 추가적인 감염이나 전파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심병원을 해제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지역이 어디냐, 격리 범위, 즉 밀접 접촉자 범위를 산정해서 격리 어디까지 할 거냐와 한정이 되면 그 부분 그 해당된 것만 소독하고 빨리 재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불행히도 뭐 전 병원이 오염됐다 그러면 당분간 좀 시간을 두고 병원을 좀 폐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많은 환자와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사실 국민안심병원이 말 그대로 호흡기 환자, 비호흡기 환자를 구분을 해서 좀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게 해주겠다라는 네네.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걱정돼서 병원 못 가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좀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이번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심병원, 특히 안심병원이나 이 상급종합병원 경우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믿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북 봉화의 요양병원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을 했는데 거의 51명이면은 절반 가까이가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네네. 또 여기 직원분들이 동네를 좀 많이 돌아다니셔서 추가로 접촉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 역시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두 가지 다 있죠.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돼서 거기서 요양병원으로 감염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전파된 걸 수도 있고요. 요양병원에서 감염이 돼서 또 반대로 지역사회로 나갈 수도 있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고 그러한 형태로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입니다. 네. 근데 그런 점보다는 요양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공간에서 환자분이 장기간 이제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다 보니까 감염 사실을 확인하기도 좀 어렵고 네.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많고 또 한 번 감염이 되면 전파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러한 점에서 매우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그 사례는 앞으로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대상으로 지금 정부가 나서서 조사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더 조사를 스피드를 좀 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봉화의 요양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또 8, 90대 환자들이 병원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돌이켜보면 사태 초기에 엄청난 수의 확진자를 불러왔던 청도의 대남병원과 거의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청도 대남병원이 한정된 공간에서 굉장히 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엄청난 확진자를 불러왔는데 이 역시 요양원도 대부분 고령이고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특히 더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상황을 앞으로 고려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에 코호트 격리라는 조치를 통해서 전파 차단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코호트 격리와 같은 강력한 추가 전파 차단의 노력과 함께 사망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즉 사망자는 이 고령자고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감염자는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해당되는 조건에 있는 분은 코호트 격리를 하더라도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서 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고 이것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있었던 교훈과 그 사례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경남 창녕에서는 코인 노래방을 거쳐간 직원과 손님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처음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분이 본인이 이 코인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추가적인 동선 파악이나 경로를 확보하는 게 참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이제 이러한 코로나19 때문에 지쳐하고 또 생업에도 지장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보다 본인이 어떠한 경로에 어떠한 동선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지금 어려운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좀 협조를 더 다시 드리고 지금도 어렵지만 반드시 종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 사례로 이제 신천지에 대한 집중됐던 상황들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로 다시 또 상황이 좀 전개가 되면서 이게 빨리 지역 사회 전파를 막아야지 어느 정도의 코로나 종식의 목표 종착역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집단 감염 사례를 막기 위한 가장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 관내에 있는 노인 요양원과 같은 그런 집단 요양 시설을 뭐 봉쇄까지 표현은 참 안 썼지만 뭐 추가적인 차단을 좀 해서 요양원이 뚫리지는 않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방식의 전파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혹시라도 이미 감염이 진행되었다면 그러한 집단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환자를 빨리 찾아내는 방식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먼저라도 실시해서 이제 빨리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느 한 지자체나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질병관리본부의 통제하에서 쭉 같이 발맞춰서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 컨트롤 타워에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별로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질병관리본부의 통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지자체의 균형을 맞춰서 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마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길에도 보니까 약국마다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서 있는 모습들을 참 여러 차례 봤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어서 그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구입 오부제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네. 요일별로 자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월화 수목금 저렇게 마스크를 2매씩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일에 구매를 못할 경우에는 주말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참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에 정말 생전 처음으로 뭐 차량 요일제도 아니고 마스크 오부제라는 상황에 직면돼 있는 이제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에도 물음표가 좀 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불편은 없어야 된다라고 오늘 또 강조를 하면서 뭐 지금까지는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나 미성년 자녀들은 직접 대리 수령이 안 됐었는데 그 부분도 좀 유연하게 검토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스크 수급과 마스크 대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정부 모두가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네. 아닌가 싶은데요. 저 마스크 5일제 주 5일 오부제에 대해서 교수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뭐 필요한 방안이니까 그렇게 좀 냈다고 보고요.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합리적인 그런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인이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 없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병원 내 감염도 막아야 되겠어서 의료기관에 200만 장 먼저 공급하겠다고 그러셨고요. 또 두 번째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직접 갖다 주고 그분 우선 공급하겠다.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네. 다만 정상 성인에서 일반 시민들의 경우 지금 오부제라고 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오부제라고 하면은 받게 되면은 일주일에 2번 쓰시는 거고요. 하루에 3일 정도는 쓰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3일에 4일 정도겠죠. 그러면 저희가 저희 의학자 저희가 의사로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인 보건 마스크는 깨끗하게 사용만 하시고 예. 안에 이제 5일 마스크를 한 2, 3일 쓰면 안에 축축해지거나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만 조심하면 4, 5일, 뭐 일주일까지도 쓸 수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한시적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안에 세균 감염을 막을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소독제를 이렇게 안에 뿌리는 것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권장을 좀 잘 안 드리는 편이고요. 왜냐면 완벽하게 말려야 되고 말리기 전에 사용하면 냄새가 나니까 오히려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분들은 다 잘 아시는데 집에 젖꼭지 소독기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게 UV 살균입니다. 네. 또 식당이나 가정이나 말고 이제 회사나 이런 식당 가시면 컵 소독하는 곳이 네. UV 살균기가 있습니다. 그 UV 살균기에 마스크를 놓으시면 한 30분에 35분 정도 놓으시면 바이러스나 이 세균이 거의 사멸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깨끗하게 사용하실 때 그런 식의 살균과 바이러스 제거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하시면 참 좋겠다. 예. 이 부분이 미국의 보호구 학자분들하고 우리나라 학자분들이 권유해 주신 거고요. 그러한 내용은 보니까 과거 사스나 이럴 때도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겪어서 재사용해도 되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이걸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면서 실험적으로 해서 이게 가장 그나마 긴급할 땐 이렇게라도 재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UV에 살균해야 된다는 거는 일회용 마스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면 마스크를 이야기를 아닙니다. 하시는 건가요? 보건용 마스크를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를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젖병 소독기나 UV 살균기를 통해서 마스크를 한번 사용하고 소독을 한 뒤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라는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네. 쓸 수 있겠다라는 말씀. 그 약국에 이렇게 많이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다는 모습을 보니까 약국에 마스크가 아니고 정말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타러 아니면 좀 응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약을 사러 가는 분들이 이 마스크 행렬에 좀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또 다른 2차, 3차 네네.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이런 네네.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사실 그런 면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수량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것과 함께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개인에게 즉 마스크의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을
좀 슬기롭게 현명하게 좀 짜는 게 아주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지금 약국을 통해서 처방 시스템을 통해서 DUR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혹은 네. 뭐 다양한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으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니까 그때부터는 이런 공급망까지 해서 줄을 장기간 서야 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현명한 어떤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마스크 오브제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대리 수령은 어렵다라는 게 미성년이나 노인층에 대해서 이게 어렵다라는 거가 현재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불편이 없도록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미성년과 고령자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요것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바로 잡힐 수 있는 대리 수령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마스크도 당연히 이제 일선 의료계에 가장 먼저 지급이 돼야 하는데 소독용 알코올솜 같은 것도 정말 필수품 아닙니까? 근데 네네. 요즘 워낙 소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당장 거의 없어서 힘든 지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대비책이라든지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점은 저희도 사실 예측 못했던 정도로 지금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겼는데요. 네. 사실 소독용 알코올을 생산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 공급망에서부터 즉 최초의 생산부터 지금 과정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런 의학용품 또 약품 이런 또 소모품 관련된 대형 우리나라의 공급망 체인이 있고 네. 또 예. 생산 체인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랑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이 쓰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쓰거나 그 기관이 쓰는 부분이라서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산 부분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또 예. 식약처와 또 기재부 산업부가 같이 공조해서 이 문제를 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볼 수 있는 지점이고 충분히 이 점은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우리가 그 백신 개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제로 일단 치료가 가능한 어느 정도 효험을 볼 수 있는 기존의 치료제로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있었고 네네. 이게 뭐 에이즈 치료제도 있고요. 에볼라 관련 치료제도 있었는데 에볼라 치료제 처방 병원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서울대병원에서 식약처로부터 이게 렘데시비르, 네, 렘데시비르. 여기에 임상 허가가 났다고 하네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떤 이게 좀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렘데시비르라는 약은 굉장히 좋은 효과도 좋고 특히 치사율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설명드리기 전에 좀 다른 설명 먼저 드려야 됩니다. 네. 이거 설명드리면 네. 굉장히 또 국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특효약이 없다 그러니까 약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나? 그럼 내가 병원 가면 무슨 약을 치료받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80%의 환자는 감기와 같은 경미한 증상이니까 예. 네. 통상 감기약, 해열제 이거 드시면 대부분 잘 낫습니다. 그중에 또 한 15%는 폐렴이 있는데 통상 또 역시 폐렴 치료라든지 폐렴약 드시고 잘 회복됩니다. 나머지 한 5% 정도에서 원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기저질환과 병합되면서 사망에 이르시는 확률이 높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좀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 렘데시비르 같은 이런 약도 있고 또 뭐 다른 많은 약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약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임상 시험이나 이런 허가 사항이 아니더라도 네. 조속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고요. 아주 일부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확진이 판정을 받았다 해서 이런 치료제를 네. 모두가 투여되는 게 아니고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매우 치사 상태,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만 네. 이런 치료제를 하고 일반적인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확률적으로만 보시더라도 1000분의 확진자 중에 이런 치료를 받으실 분은 10명 정도 내외이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다행히 렘데시비르처럼 좋은 약들이 계속 속속들이 소개되고 있고 공급되고 있으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짚어봤으니까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앞서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미국 CNN에서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지금 밝혀진 것보다 실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하시는 부분일까요? 네, 뭐 CNN이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요. 예. 일본 내 의사회나 의료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이미 네. 한 2, 3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검사 기준이 지금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렴과 같은 중증 환자에만 이 확진 검사를 정부가 허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 숫자도 적고 그래서 확대를 하지 못해서 역사의 감염에 대한 확대가 지금 확산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의료계 내에서 일본 네.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이 이미 너무 많이 늦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신까지 보도가 된 모양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남의 나라 사정에 대해서 저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일본이 감염자 수가 실제 확진자, 실제 감염자보다 1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CNN의 전망인데 네네. 검사를 덜 해갖고 확진자가 덜 나오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사실 외교적인 문제들도 많이 얽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께 여쭤볼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속 시원하게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네, 뭐 국민 여러분이 속 시원한 얘기를 이렇게 들려야 되나 아니면 어떤 분이 속 시원한 얘기 들려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인이 보기에 네. 저희 의료인이 보기에 이미 일본 의료진에게 그런 얘기를 사전에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고 네. 참 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발생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남의 나라까지 간섭을 하나 본인들 문제나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그냥 의료인끼리 하는 얘기고요. 국민 네. 여러분이 듣고 속 시원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이 좀 이게- 시원해졌습니다. 예. 이게 방역학적으로 봐도 전혀 좀 예방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요. 뭐 한 달 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들여다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입국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효했으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입국 제한이나 이런 부분 사실상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본도 같은 상황일 텐데 왜 내부에서의 감염자 확산에 대한 방역 조치들에 신경을 쓸 일이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조금 공중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좀 의아해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어떻게 각 가정에서 좀 슬기롭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오늘 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시 또 강조드립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타고 다닙니다. 예. 즉 사람을 타지 않는 상황이면 바이러스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네. 결국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에 신경 반드시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네. 바깥에 사람이 없는 공원이나 산에 산책 다니시는 거는 아주 좋고요. 운동도 예. 하셔야죠.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시게 되는 상황이면 마스크 쓰고 개인 위생 하시면 예. 네. 뭐 같이 사람들이 있어도 예방의 효과는 철저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모든 국민이 또 어떤 상황이 들어도 가리지 말고 단합해서 단호하게 바이러스에 대처하면 종식될 겁니다. 네.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최재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